8번째 이제 시험시 모내기 글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전 시간에 이어서 팔레트 작성의 세 번째 규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주제, 글감, 제목 등을 원 안에 써놓고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종이를 일종의 팔레트라고 생각하자 하는 것이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팔레트, 왼손에 들고 팔레트를 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색을 담아놓고 이 담은 색들을 다시 섞죠. 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쓰는 게 아니죠. 내가 담아놨으니까 남김없이 다 쓰고 말리라 해서 팔레트를 완전히 비울 때까지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팔레트는 자기가 직접 앞에 그릴, 캔버스에 그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마당에 해당하는 연습 공간 혹은 뭐 창고 여러 가지 어떤 예비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트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하면 그만일 뿐인데 자꾸 팔레트도 없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대가들도 다 팔레트를 들고 그리는데 팔레트도 없이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팔레트를 글쓰기에서도 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글을 쓸 때에는 머릿속에 정말 1년에 몇 차례 없는 그런 영감이 떠오르고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손을 대자마자 막 글이 나온다. 그때도 사실 위험하긴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잘 나갔다고 보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음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서는 아주 명문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면은 내가 이걸 뭘 썼지 하는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때조차도 사실은 위험한데 몇 차례 그런 잘 나가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팔레트를 작성하면서 쓰는 게 기본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령이 뭐라고 그랬죠? 쭉쭉 펼쳐서 요 주제와 글감 제목에 충실하게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그냥 1분간을 쓰기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지만 이제 그것은 가장 처음에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는 것 같다 했을 때 쓰는 방법이고, 이제는 주제, 글감, 제목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해서 쭉 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규칙? 돌아서 그냥 쓰자 하는 거죠. 첫 번째 규칙은 돌아가 됩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돌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쭉 빼나가면 됩니다. 집에 이런 칠판이 있다면 이 칠판 이런 게 또 이런 데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런 칠판이 있으면 쭉쭉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지를 하나 붙여놓고 전지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 펼치셔도 돼요. 벽에 이렇게 뭐 사다 놓은 그림 같은 거 걸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벽에 이런 거 하나를 전지를 하나 붙여서 그냥 거기서 아이들도 낙서할 수 있고 또 각자 생각나는 걸 그냥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의 어떤 대화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꼭 벽에 뭘 갖다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 벽을 칠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붙여놓든지 아니면 뭐 이동식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생각을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팔레트로 활용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요령은 뭐라고 그랬죠? 네, 유형이면은 쭉 하다가 A, B, C 하다가 다시 A가 나오면 그때는 여기에다 써라 하는 거죠. A, 이런 식으로. 같은.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나중에 A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표시를 해도 되지만, 뭐 어차피 원을 돌아서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한다면 A는 A끼리, 이건 A 같다, 이건 B 같다, 그때 판단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끼리끼리고, 이러한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분류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점을 가진 것끼리 이왕이면 모아둬라 하는 것이죠. 공통점을 가진 것끼리.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죠. 전국 조폭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직폭력배들이 갑자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다. 우리도 친목을 도모하자 해서 전국 조폭체육대회가 열렸다 하면 사실 반드시 이런 행사장에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행사장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행사장이 있다면 여기에 가까운 쪽으로 모이려고 할 거예요. 저마다. 이를테면 여기 인천 쪽에는 무슨 조폭파가 있나요? 옛날에는 서울에는 명동파, 뭐 동대문파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부산에는 무슨 자갈치파, 대구에 동성로파가 있다고 하던데, 인천에는 연안부두파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잘 모르니까 그냥 연안부두파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러다가 또 조폭들, 전국의 조폭들이 저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뭔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조폭의 세계에서는 서열이 중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자기들의 보스들을 여기에다 모이게 할 겁니다. 이런 쪽으로. 왜냐면 그들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출입문이다 그러면 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면 그럼 누가 보스입니까? 이쪽이 문이면 여기 있죠. 여기. 사실상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여기서부터 서열이고 아마도 이쪽이 좌가 먼저인지 우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도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다시 이렇게 앉는다면 이런 행사장이 있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운데겠죠. 환갑잔치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아시잖아요. 환갑잔치 무슨 뷔페 같은 데서 열리면 주인공이 여기 앉으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차츰차츰해서 여기에 제일 어르신 중에서 막내 이렇게 해서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공간이죠. 보이지 않는 권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냥 운동장에 모아놓으면 서로 저마다 중앙 연단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는커녕 혈투를 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모아놓는 게 제일 좋죠. 자기들마다 다 동등하죠. 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너희끼리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안부두파가 여기 있는데 자갈치파가 이 안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를테면 무슨 야구 경기장에서 LG를 막 응원하는데 또 뭐 있죠? 야구 팀이? 제가 야구를 SK요? SK. 그러면 SK 여기서 혼자서 응원하면 안 되잖아요. LG 속에서 이런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로 와서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조폭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해보죠. 자, 이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다 말하자면 연안부두파가 조직원들이 다 모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보수도 있고 찌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깍두기도 있고 막 그러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연적으로 서열이 생기겠죠. 서열대로 배치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형님은 어떤 쪽으로 모실까요? 이쪽으로 모시겠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중앙에서부터 멀어져가는 찌질이.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만나는 괴로운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긴 해요. 이게 사실 구체화되어 있죠. 가장 구체화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조직의 보스는 사실 보이지도 않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죠. 그 누군지 한번 본 사람들은 없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끼리끼리 이렇게 쓰는 중에 줄을 세워라 하는 겁니다. 줄 서.
제일 비중이 높은 쪽은 안쪽으로 세워라는 거예요. 비중이 약한 거는 바깥쪽으로 표현하라는 거죠. 이걸 쭉쭉 생각을 펼칠 때, 같은 대등하면은 두 개를 동시에 쪼개주고, 두 개를 동시에 봤더니 두 개의 파가 아주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A, B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펼쳐지고, 근데 어떤 애가 봤더니 좀 작은 애가 있더라. 요런 애가. 그러면 요 안에 요것이 요 A보다 여기에 이런 표시가 A가 비중이 좀 약하다.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해라는 거죠. 이 위쪽이 아니라. 그럼 비중은 어떻게 따지냐? 이를테면 여기서 연합부두파의 보스가 연합부두파 다 모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이겠죠. 그러면 제일 비중이 큰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큼 포함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얼마큼 포함하고 있는가. 그가 영향력을 얼마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비중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은 범위이기도 합니다. 비중, 범위, 강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한 것은 또 조폭만의 세계가 아니죠. 이러한 행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전국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들이 모이시겠죠. 쭉. 교육감 밑에 다시 실국장들이 있으시겠죠. 그럼 실국장 밑에 다시 과장, 이렇게 계장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위계를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좀 더 분명하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합해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유개념과 종개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종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분명하게 정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사실 다 한 겁니다. 분류와 정의 얘기하면서 다 한 겁니다. 유개념과 종개념,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의 관계를 정해주자는 겁니다. 이왕이면 상위 개념을 안쪽에다 써주자는 것이죠. 보기 좋게. 그리고 이 아래를 바깥쪽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죠. 사과했을 때 홍옥, 국광, 부사 이렇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요게 위에 있으니까 상위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요건 아래에 있으니까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교과서적인 눈에 딱 보이니까 이게 위고 이게 아래니까. 그리고 이 상위 개념을 다른 말로 저기처럼 유개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개념을 뭐라고 그랬죠? 종개념이라고 한다 그랬죠. 조금 어려워서 상위냐 하위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은 겁니다. 유개념, 종개념은 철학에서 논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사실은 일상어로 따지면 종류라고 하는 말에 바로 그 단어인데 생각해보면 종류라는 말이 종과 류의 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따져놓는데 유개념과 종개념의 이 관계를 가만 보면 사과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수형도로 표시합니다. 트리 구조로.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사과 동네 안에 홍옥 동네가 있고 국광 동네가 있고 부사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가 더 안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더 중심적으로. 따라서 이것은 안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바깥으로 갈수록 구체적이다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다. 지역적이기도 하고 좀 더 세부적이기도 하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이죠. 이거는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관념적으로 자꾸 이쪽은 핵심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인가, 어떤 것이 더 범위가 좁은가,
이거 범위는 더 넓죠? 사과 범위 떠올려 보세요. 범위는 더 넓고 넓으면 핵심에 가깝게, 중심에 가깝게, 좁으면 바깥쪽으로. 썩은 홍어 그러면 어디다 써줘야 됩니까? 다시 이 안으로 나가야겠죠. 그때는 홍옥에도 다시 조생종, 만생종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일찍 따는 거, 좀 늦게 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여기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끼리끼리 나눠줄 거면 다시 여기서 서열을 정해주자 하는 겁니다. 서열. 어차피 끼리끼리 쓸 거니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편의상 그냥 도는 거라고 한다면, 쓰기 편하게 하는 거라면, 의도는 어쨌든 주제, 글감, 제목을 갖다 중시하자는 뜻이고,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끼리끼리와 줄서를 통해서 사실상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분류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사실상 거의 분류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항목을 단락을 나눠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있는 것들 사이에서 다시 위계를 정해라 하는 것이죠. 위계는 바로 여기서 상위와 하위라고 하는 단계라는 뜻이죠. 상위와 하위. 그리고 단계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위계,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이 명사. 하이어라키를 정해줘라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비중이 높으면 안쪽, 비중이 약하면 바깥쪽. 범위가 넓으면 어느 쪽이요? 안쪽. 범위가 좁아지면 바깥쪽이 된다는 거죠. 강조, 좀 더 강조해야 될 것이다 하면 안쪽. 그리고 조금 더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바깥쪽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세 가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래글방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만 말씀드렸죠. 일단 나오게 해라. 이게 머릿속이고, 이게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유전이라고 본다면 뭐든지 좋으니까 바깥으로 내놓는 게 먼저다 하는 걸 먼저 드렸고, 그래서 1분간 글쓰기 같은 것을 하나의 예로 든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고속으로 나오는 고속에 의지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브레인스토밍 같은 발상법을 활용해서 여기에 딱딱하게 막혀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을 깨는 연습을 하는 게 발상법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 다른 발상법도 많이 있으니까 발상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메타 사고를 했던 것이죠.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문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이게 왜 만들어진 것인지, 왜 하필 동물을 찾아야 되는지, 그럼 동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지면이나 기사는 뭐가 있을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메타, 상위 차원의 사고로서 생각하는 그러한 연습을 갖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는 주제, 글감, 제목이라고 하는 걸 가운데 놓고 생각을,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생각을 구체화하고 추상화하는 방법,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팔레트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이 팔레트는 마치 건물의 설계도처럼, 우리가 63빌딩의 설계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63빌딩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글을 갖다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팔레트 같은 작업들을 머릿속에 합니다. 직접 원고지에다 글을 쭉 써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자기 나름의 팔레트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인들 가운데서 원고지에 직접 글 쓰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몇 분 꼽히는 분들입니다. 뭐 박경민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몇 분 꼽히는 정도지, 실제로 뭐 소설가 김은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유필로 그냥 하나하나 쓴다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팔레트를 만드는 건데, 그 외에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이게 제일 편하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한다면 누구나 쓸 수 있다. 문학적인 아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쭉쭉 펼쳐가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럼 연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정리하자면 비중, 범위 이런 것들, 그리고 강조의 어떤 정조방금 강조, 그리고 어떤 뭐 지위, 뭐 하여간 뭐든지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강력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어떤 뭐 정부 조직이라든지 어떤 거의 모든 조직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원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런 아까처럼 뭐 국무총리 산하에 뭐가 있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갖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낸 것들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런 식의 걸 펼쳐낸 것이죠. 뭐 제가 정부 행정조직은 잘 모르니까 뭐 부처가 몇 개 부처가 있죠. 부처가 있고 뭐 청이 있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런 지면에다가 담으려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형 구조로 이렇게 만드는 뿐이죠. 편의상 이게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러한 범위로 그려주는 것이 맞고, 이렇게 범위로 그리다 보면 또 너무 이렇게 편집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표현상의 어려움 같은 게 좀 있으니까 그냥 아주 간략화해가지고 이런 트리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불가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머릿속에서 이런 범위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뭐 이를테면 요즘 같은 때 이제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재료가 있고 그러면 그게 완전히 사람을 스캔을 하면은 이를테면 찰흙을 가지고 사람 스캔을 가지고 찰흙에 놓고 찰흙으로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걸 떠오른다, 로봇을 하나 떠오른다 그러면 그 로봇을 갖다가 그리든지 아니면 로봇을 자기가 실제로 그 3D 프린터에다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찍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한 것을 이런 평면에 찍는 게 아니라 입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질감을 가진 입체로. 그게 이제 3D 프린터가 앞으로 굉장한 발전이 예고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 프린터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갖다 했더니 그게 평면에 쫙 접혀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저희 학교 원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필기체 한글을 보시면서 아래 한글에 필기체 있죠. 이걸 보시면서 야, 정말 잘 쓰는 사람이구나. 진짜 기계처럼 잘 쓴다 하면서 끝내 이게 하나의 폰트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 하셨어요. 처음에 이 필기체라고 하는 아래 한글의 여러 폰트 중에 필기체를 이거 보시면서 이거를 과연 어떤 기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시면서 동시에 진짜 기계처럼 잘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기계에 대한 인정도 있지만 동시에 기계는 도저히 사람을 이렇게 필기체를 쫓아갈 수가 없다. 어떻게 기계가 사람의 필기체, 손글씨체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샘물체, 오이체 보시면 더 기절하는 수준인 거죠. 여러 가지 손글씨체를 보시면은 그런 식의 지금 상황들에 와 있거든요.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산업화 시대의 어떤 사고가 있으면서 정보화 시대의 사고 공존에 있는 그런 혼란 같은 게 일어나는데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이를테면 엑스레이처럼 사람을 이렇게 훑고 거기에다가 진흙을 넣든지 아니면 뭐 땅을 목을 갖다 넣으면 그것이 그대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면 뭐는 못 만들어지겠습니까? 다 모든 것들이 스캔하고 촬영되는 동시에 예를 들어서 한번 카메라로 촬영하는 동시에 촬영도 이렇게 해서 뭐 패닝을 한번 시키든지 위에서 이렇게 뭐 딜팅인가 뭐 그런 거를 시키는 식으로 한번 쭉 사람을 마치 그 뭐라고 하냐 CT 촬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촬영을 하면 그대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명은 찍어낼 수 없지만 형상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집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집도.
그러니까 백악관을 스캐닝을 쫙 하면 그래.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재료를 넣으면 백악관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다시 여기로 들어가시면 분류와 어떤 위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해보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장 손쉬운 예로 대장금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대장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대장금에 관해서 하셔야 돼요. 대장금 했는데 갑자기 떡볶이가 생각났다 이러시면 그건 안 된다. 여기에 충실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대장금 하면 대장금과 관련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 수락관. 수락관. 궁중. 또, 네. 오나라 노래 오나라 하는 이영애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규칙대로 지금 쓰는 거죠. 그죠? 다 관련이 있죠. 대장금과 관련이 있죠. 예? 한류 또 맛있구나. 그럼 대사? 예? 임금님의 대사. 임금의 대사 님으로 써야지. 대사 맞았구나. 한복 이런 식으로 쓰면 지금 도라도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은 요렇게 두 번째 끼리끼리라고 했으니까 끼리끼리 될 수 있는 건 뭐죠? 이거는 지금 같이 끼리끼리 묶을 수 있죠. 근데 묶으려고 해서 가만 보니까 수락관이 더 넓어요? 궁중이 더 넓어요? 궁중이 더 넓죠. 그럼 여기에 써줘라 아무것도. 궁중. 이렇게 쓰는 순간에 궁중에는 수락관만 있나요? 또 있죠. 대장금은 가만 보면 이거에 대한 음식에 대한 것만 아니었죠. 무슨 의원도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맞아 대장금이 음식에 대한 것만 아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무슨 약재실인지 하여간 여기 의원실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지금 잘 안 떠오르는데요. 그건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죠.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의원실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해민서라고 했죠. 해민서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고, 그러니까 궁중 내부도 있고 해민서는 이건 또 달랐죠. 해민서는 궁중 내부 어이들이 있는 곳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해민서를 여기다가 써줄까 아니면은 해민서를 여기에 써줄까 아니면은 의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써줄까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의원들이 결국은 파견 나간 곳으로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내부 의원과 외부 의원의 이런 기준으로 놓을 것이냐. 즉 궁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어이들 그런 궁중의 어이들과 백성들을 보살펴주는 그러한 대민 업무의 어떤 이런 민간 치료해주는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눌 것이냐 아니면 요원에 속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게 더 적절할까요? 해민서를 어이와 동시에 놓고 볼까요? 아니면은 의원 안에 속해 있는 파견 업무의 하나로서 볼까요? 궁중에서 파견 나간 업무의 하나로 볼까요? 아니면 같은 이게 궁중 안쪽이냐 궁중 바깥이냐 하는 거 볼까요? 자, 이쪽으로 이걸 A라고 하고 편의상 이걸 B라고 해보죠. 요 안에 소속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대등하게 보게 되는지 요거를 각각 A 입장, B 입장 하면 A가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때 왜 그런가 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시 말해도 말씀하실 수 있을 때 이때 그냥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쪽에 이 B 입장 한번 손 들어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정도. 늘 합
두 분의 합의 전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놓을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니면 뭐 해민서는 뭐 지역에 불과하니까 해서 아예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빼죠. 나중에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쓰다가 말고 해민서까지야 뭐 해서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장금은 해민서의 존재를 맨 처음에 알려준 드라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식으로 이 안에다 이쪽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비중과 범위와 강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나 조폭 조직 같은 것만 아니다는 거죠. 자기가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 관점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지금 말씀대로 조선 이 대장금에서 궁중 내부와 궁중 바깥이라고 하는 공간을 궁중이라고 하는 것을 안팎으로 해서 공간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하고 볼 수도 있고 파견 주체가 누구냐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냐 한다면 이 입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쪽에서부터 파견된 부서다. 해민서라고 하는 것이다. 또 했을 때는 지금 영향력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죠. 이쪽은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치료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고 이해되시죠? 육하원칙 다시 또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치료 대상자, 환자가 서민이냐, 궁중 바깥의 민간이냐, 아니면 궁중 안에 내부에 이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걸로 보는 관점이고, 이거는 누가 누구를 명령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는 주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시행 주체가 누구냐 하는 쪽은 이쪽으로 되는 거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해민서 장면은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드라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예 묵살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반면에 해민서에 대한 연구를 막 하는 학자는 요즘 대장금이라는 아주 대견스러운 드라마가 있는데 해민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렸다. 대장금은 해민서라는 이런 구휼기관 또는 뭐 이런 민간의 어떤 보통 백성들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으로 대중화한 위대한 드라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해민서는 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아예 안드로메다 식으로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이런 방향도 가능하고 이런 방향도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재밌다 하는 생각이 드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 있겠네. 한 4가지의 길이 있구나 하는 거.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 순간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네, 재밌네 하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면 좀 더 논리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 우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경우의 수를 왜 따져? 하고 한다면 좀 더 감성적인 글을 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충고를 해드리잖아요. 그 조언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래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5가지는 없나? 여기에 해민서 같은 게 또 다른 데는 없나? 하고 생각이 막 이런 쪽으로 펼쳐지시면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본인의 뭐 논리학이나 철학 과목의 성적이 어떻든 이거 상관없이 이쪽이 취향인데 누군가 잘 못 알아본 분들이 점수를 낮게 줬거나 뭐 그런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면은 어떤 기회가 없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못 기울이셨거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해민서를 이 앞에 놓는 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거. 제가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대장금 예가 나오는데 대장금하고 이영애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배우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남학생들한테 해보면은 그 당시에 남학생들한테 해보면 네 여자 이름만 나와요. 뭐 견미리 하다가 나중에는 여운계 선생님까지 딱 나옵니다. 다. 온갖 여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누구 있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그건 남자고요. 지금 여배우들, 이 남학생들은 여배우들 이름들을 쫙 다 기억하고 있는데 박은혜라고 하는 또 배우도 있었죠. 그리고 또 견미리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배우들이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스타가 된 여배우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노래 부른 그 조그만 아이돌 배우도 있었죠. 그 이름이 또 뭐더라.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여간 여배우들이 이름을 줄줄줄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끼리끼리 묶어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영애와 예를 들어서 이영애와 그 밖의 배우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가능하죠. 이영애와 이영애 아닌 여배우들을 한꺼번에 묶는 관점이 하나로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여배우들 중에 쭉 나눠서 이영애를 여기다 놓는 관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장금 한 다음에 쭉 정리하다가 끼리끼리 묶을 때 남자 배우들 그러면 남자 배우들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나온 대로 지상렬 또 누구 있었죠? 지진희 임현식 임현식 씨가 나와서 감초 연기를 막 했죠. 근데 지진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겁니다. 지상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좀 또 지상렬 팬클럽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사람을 외모로만 보느냐 그게 아니다 배우는 하고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진이 팬클럽의 입장에서는 지진이와 나머지 배우들이라고 볼 겁니다. 또는 좀 더 강력한 지진이 팬클럽에서는 지진이밖에 안 보이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금에 나오는 배우는 딱 둘이다. 지진이와 이영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반면에 거의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를 잘 못 떠올리고 대장금 하면 누굴 떠올립니까? 이영애만 떠올리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자 배우들, 여자 배우들 이것도 묶으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배우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우들 중에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그럼 남자 배우에서 지진이, 지상렬, 임현식. 여자 배우들 중에서는 이영애, 견미리 이런 식으로 쭉 되니까 이렇게 오는 게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맞아요. 개념적인 범위에서는 유개념, 조개념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영애와 나머지 여배우들 이런 식으로 강조될 수 있고 더 강조되면 이영애를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배우들이 나중에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애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영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배우들이 여기에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인데 저보다 6년 그 후배인 지금은 대학 교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 교수가 안 돼서 그냥 여러 가지 문화 평론가로서 여러 가지 그 토론 프로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그런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선배님 혹시 이영애 보셨습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지 직접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궁금해서 왜 봤어? 그랬더니 보고 나니까 서울 시내에 여자들이 없던데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다음 말 그렇게 예뻐?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간은 여자들이 서울 시내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본 순간에 이영애를 본 순간에 나머지는 다 들어오지 않더라 이런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인구 500만 정도를 차지하는 여자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로지 이영애 얼굴만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얘기. 그러면 이영애가 나머지 이 500만의 여자들보다 더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간.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이영애 대신에 여기에 이영애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500만 서울시민 또는 시흥시민은 지금 한 40만 좀 넘는다 그랬죠. 시흥시민 40만 정도의 40만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여자들 10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차원이고요. 이 나머지 10만보다 더 중요한 한 분일 수 있죠. 어머니가. 인구 500만보다 더 중요한 내 어머니. 5억 명보다 더 중요한 내 어머니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없지만 실제 우리들의 감성이나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머니든 이영애든 다 여자의 하나예요. 근데 이 수리적인 과학적인 차원에서 사는 게 인간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꼭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건 누구보다도.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의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면 다 공감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가치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영애라는 배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장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러면 여러 여배우 중에 하나를 보는 관점도 가능하고 이영애와 나머지 배우들이라는 식으로 강조하는 관점도 가능하고 나머지 배우들은 전부 이영애를 돋보이게 하기에 동원된 하나의 어떤 수단 정도라고 하는 정도로 대장금 하면 이영애고 이영애 하면 대장금이고 대장금 2를 만들 때 이영애가 이영애를 써야 되느냐 이영애 씨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대장금 2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이영애 씨를 배우로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습니까? 쓰고 싶다 한번 일단 손들어 보시죠. 역시 대장금은 이영애 씨를 이어져야 된다. 쓰고 싶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안 쓰고 싶다. 이렇게 뭐 빗도새를 말하는 빗던지 아니면 정당한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안 쓰고 싶으세요, 선생님? 예선의 이영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장금 1편에서 이영애를 지키고 싶어요. 아 대장금 그러니까 2편에서는 지금의 이영애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장을 하신 거고 의견을 표시한 거고 근거를 이제 이영애라는 배우가 그 전에 가졌던 이미지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사회적 이미지가 변화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드라마에 나와도 기존에 가졌던 대장금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이제 과거만은 좀 못할 것이다.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기획사 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번 보시죠. 누가 투자가가 나타났어요. 김숙희 선생님의 돈이 아니라 투자가가 한 1,000억을 한번 할 테니까 김숙희 선생님 기획사 사장한테 이제 1,000억을 갖다 내가 될 테고 이것의 성패는 결국 내가 책임질 테니까 대장금 2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영애 씨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썼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안 썼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책임은 안 지는데 나중에 대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러닝 개런티 식으로 다 주겠다고 했었을 때 그럴 때도 안 쓰시겠어요? 안 쓸 것 같아요. 그럼 누굴 쓰시겠어요? 찾아봐야죠. 마땅한 사람. 그러면 1,000억 정도를 제시할 사람은 기획사 사장도 다른 사람 찾아볼 것 같은데요. 그 시간에 지금 하여간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1,000억을 갖다 대는 기획 이제 투자자 입장을 하죠. 근데 그건 찾아봐야죠 하는 기획사 사장이면은 진짜 저도 찾아볼 것 같아요. 다른 기획사 사장들을.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아까 다른 분 쓰면 좋겠다는 분들 손 들어보시죠. 선생님 말씀.
이영의 딸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연결을 네, 시키면서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영애 씨의 후광은 살리면서 네네. 극중 배역이거나 아니면 후광을 살리면서 비슷한 느낌의 다른 여배우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영애 씨가 이것을 다시 맡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고 투자자한테 대안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하는 것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입장이죠. 이 안에서 네. 아니 2에서 네. 이영애 씨가 좀 나이 든 그 모습으로 네. 딸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네. 조금씩 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넣긴 넣자. 네. 근데 이영애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의 입장으로서 꼭 거기에 나오고 싶을까? 그거야말로 정말 안 나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나오면 안 나왔지 굳이 나와가지고 영계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하고 또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지 안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영애 씨가 거절을 안 할 것 같아요. 거절 안 하실 것 같다고요? 거절 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거기에 또 이영애 씨의 비중을 영웅의 선생님만큼의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에서 첫 번째에서 이영애 씨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2에서 이영애 씨 그 비중을 너무 적게 하면 싫다 이럴 텐데 비중을 좀 비슷하게. 그러면 이영애와 이영애의 딸. 네. 그러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인공을 둘로 잡잖아. 그러니까 네. 더블 캐스팅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의 방법은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혹시? 자 이걸 특히 네. 흔히 말하는 원투 우리 보통 시즌 1, 2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때로는 감독도 바뀌거든요. 또 연출도 바뀌고. 그러면은 소재를 가지고 하긴 하지만 새로운 틀에서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거니까 흔히 말하는 세수는 세부대라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배우들도 있지만 또 다른 스태프들도 또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대장금 모험의 어떤 좋은 느낌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신선함을 갖다 주는 게 더 그 시청자들한테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얘기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세요. 식상함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반대하는 관점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보통 딴 것도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래야 돼. 왜 다른 이유가 없잖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워낙 이영애의 비중이 절대적이니까 이영애를 빼놓고 누구 내세울 만한 사람 사실 누가 있죠? 지금 어떤 한번 대안으로 말씀해 보세요. 손예진, 김태희, 전지현, 전지현 씨가 대장금 2의 주인공을 맡는다. 동의하신다 하면서 너무 좋다. 그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전지현 씨 얼굴은 그렇게까지 고전적인 느낌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컨셉을 바꿔야겠죠. 컨셉 어떻게 저희 섹시한 대장금. 섹시 대장금 도시의 대장금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대장금 2가 안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정말 돈의 문제까지 끼어들어가니까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될 텐데 과연 누구를 대안으로 할 것이냐 혹은 계속 그러면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 쉽지 않을 겁니다. 본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또 연극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더 잘 만들면 모를까. 그 전에 1턴보다도 제대로 못 만든다면 공개적으로 나는 바보예요 하고 말하는 꼴이 될 테니까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테고 그러는 사이에 점점 이영애 씨는 나이가 또 들어가고 있고 대장금 얘기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만든다는 얘기도 한동안 들었거든요. 중국이 오히려 영화 제작의 어떤 주체가 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요령을 다시 마무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첫 번째
돌아오고 끼리끼리 해서 공통점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되 그 공통점 안에 있는 것들의 요소를 이런 비중이나 범위나 강도들을 분석을 해서 좀 더 추상적이고 좀 더 비중이 높은 쪽들은 안쪽, 그렇지 않으면 바깥쪽에다가 배열을 하자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A, B, C, D 단계로 대등하게 배열할 수도 있고, 대등이죠. 종속적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정말 기발하게 해민서가 앞으로 오고 대장금이 다른 모든 배우들보다 앞서서 이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내 어머니가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내 아이가 정말 강조돼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관계도 얼마든지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것을 논리적인 개념의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개념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념에 충실하게 사고를 펼치되 그 개념을 중심으로 혹시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예 아무것도 아닌 지엽적인 걸 가지고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다가 난 너랑 다시는 안 놀아, 난 너하고 절대 같이 일 안 해 하는 식으로 정말 지엽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지엽적으로 벌지 않고 진짜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대목으로 키울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대등하게 또는 종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판단을 내줘야 되는데, 이 판단은 지혜가 되는 것이죠. 기존의 지식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쓰고 생각하고 뭐 느끼고 모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고를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또한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지혜는 혼자만의 사고에서만은 또 제약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정말 1000억의 투자자가 나타나면 대자본 2 절대로 이영애 씨가 안 한다고 하면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아까 전지현 누가 말씀하셨죠? 진짜 전지현 씨 쓰실 거예요? 대장금 2를 1000억 원을 드릴 테니까 진짜 책임지고 딱 한 사람은 여배우를 택하자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하시겠죠. 네, 고민해야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지현 씨를 쓸 것인지 그래서 안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고를 할 때에는 얼마든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걸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그대로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은 물론이죠.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중하게 할 때 아무런 사례가 없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래서 뭔가 잘해보고자 하지만 사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나마 지식과 지혜에 대한 존중도 없다면 이것이 더더욱 문제가 될 텐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1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더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굉장한 지식문화유산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활자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리고 그 문자를 활용해서 실제 어떤 그 기록물들, 그러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또는 뭐 승정원 일기 같은 아직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정말 훌륭한 문화유산, 기록유산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서원도 있고 4대 서고 규장각 같은 그러한 곳도 있죠. 더욱이나 파주 출판단지 같은 지식 문화를 실제로 생산하는, 유통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그 아예 출판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파주 출판 문화 단지가 있던 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지식의 인풋서부터 프로세스, 아웃풋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서 다 탁월한,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만 있어도, 금속활차 하나만 있어도 크게 평가를 받을 텐데, 우리는 지식의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만 해서 모든 지식, 문화유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문화유산 중에서 지식문화유산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다 갖춘 풀세트 정말 다 갖춘 그런 나라라는 점에서 여전히 안동 지역의 서원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지금 파주 출판문화단지도 있고 사실 시흥시에서 모내교육방이 지금 이렇게 기획되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오시는 것도 사실은 지식문화유산의 전통이 보이지 않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는 모자란 지금 우리 현실이긴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피 속에, 머릿속에, 가슴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에 8번째 시간을 지금 학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일단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